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무대 위를 오르내렸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존재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성자,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머니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이라면 당연히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그녀는 평생을 언론의 조명과 거리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리고 심지어 아들이 대통령에 오른 뒤에도 단 한 번의 공식 동행조차 없었던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최성자 여사의 이름은 정치뉴스의 헤드라인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단순히 그림자 속 인물에 불과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삶 속에 감춰진 수많은 사연과 선택들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그녀의 건강 문제와 함께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가족사 일부는 충격과 의문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1934년 9월 19일 강원도 강릉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강릉과 평창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가문 출신이었고 가정은 엄격하면서도 교육에 열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던 그녀는 당대 여성에게는 쉽지 않았던 학문적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강릉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명문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했고 이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합니다. 그 시절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적이었던 환경 속에서도 최성자 여사는 자신의 능력과 학문적 호기심을 무기로 강단에 섰습니다.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임명되어 학생들에게 화학을 가르쳤고 그 과정에서 냉철하지만 따뜻한 스승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차가운 논리와 세심한 배려를 동시에 지닌 그녀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동료 교수진 역시 그녀의 학문적 열정과 품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 그녀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윤기중 씨와의 결혼이 그 계기였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정에 전념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주변인들에게 큰 놀라움이었지만 당사자에게는 가족이 곧 삶의 중심이라는 단호한 선택이었습니다. 그해 12월 18일 장남 윤석열이 태어나면서 그녀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1964년에는 장녀 윤신 씨를 품에 안으며 네 식구의 가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최성자 여사의 삶은 철저히 가정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사회적 활동은 거의 전무했고 사적인 모임조차 최소화했습니다. 그녀를 잘 아는 이들은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가족에게 쏟아부은 사람이라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 큰 고립으로 이어졌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아들이 검사로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도 그리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던 순간에도 그녀는 일절 공식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조차 그녀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함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거리감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렇게 철저히 모습을 감춘 것일까? 그것은 단순한 성향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 시작부터 이렇게 많은 질문을 남기는 인물, 그리고 그 질문 속에 감춰진 삶의 궤적.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보려 합니다. 1934년 강원도 강릉군에서 태어난 최성자 여사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최종구 씨와 어머니 평창희 씨는 지역사회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가정은 단정하고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도 교육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당시 농촌과 중소도시의 여성교육은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최성자 여사는 어려서부터 또래보다 월등한 총명함을 보이며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유년 시절 그녀는 책과 실험을 즐기는 소녀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인형놀이를 하던 시절에도 그녀는 작은 실험도구로 물질의 변화를 관찰하며 과학의 세계에 매료되었습니다. 강릉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그녀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은 남자 학생보다 더 논리적이고 치밀하다는 평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서울로 진학해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합니다. 1950년대 후반
여성 과학도가 드물었던 시절에 화학이라는 이공계 전공을 택한 것은 단순한 학문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관습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최성자 여사는 이화여대에서 이론과 실험을 병행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고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아 더 깊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석사 과정 동안 그녀는 유기화학과 분석화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연구 논문은 교수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한 학자는 훗날 최성자라는 제자는 질문이 명확하고 답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성취와 태도는 곧 그녀를 모교교수로 이끄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강단에 선 그녀는 학생들에게 화학의 원리와 실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강의는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 설명으로 유명했고 때로는 엄격했지만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실험실에서 남아 실험을 돕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은 많은 제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자로서의 길을 계속 걸을 수도 있었지만 1960년 한 번의 결심이 인생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윤기중 씨와의 만남과 결혼이 그것이었습니다. 결혼은 곧 교수직 쌓임으로 이어졌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학문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주변인들은 이 선택에 놀랐지만 그녀는 이제는 가족이 내 전부라는 짧은 한마디로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학문과 교육의 길을 접은 최성자 여사는 1960년 12월 18일 장남 윤석열을, 1964년 장녀 윤신을 품에 안으며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전환이 단순한 가정생활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후 그녀의 행보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곧 세상과의 거리를 점점 넓혀가는 은둔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최성자 여사의 삶은 철저히 가정 안에서만 펼쳐졌습니다. 1960년대 초반, 남편 윤기중 씨는 학문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최 여사는 두 아이의 양육과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치나 사회활동에 나서는 대통령 가족의 이미지는 비교적 낯설었지만 그녀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더욱 철저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그녀의 생활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과 아이들이 각자의 일과로 나간 뒤에는 집안일과 식재료 준비,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를 살폈습니다. 외출은 시장이나 병원, 필수적인 용무가 전부였고 사교 모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척들조차 성자 씨는 집 안에서만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그녀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점차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지만 최 여사는 어떠한 인터뷰 요청이나 공식 행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아들의 승진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도 그저 짧게 웃거나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조차 그녀는 여전히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모친이 취임식이나 이후의 공식 일정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취임식 어디에도 없었고 이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공식 석상에서 모자의 동반 장면은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단순히 성격 문제를 넘어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통령 모친의 존재가 때로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족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대중 노출을 차단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치 환경이 날카롭게 양분된 상황에서 가족이 구설에 오르는 것은 곧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최성자 여사의 은둔은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이런 선택은 대중에게 두 가지 상반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쪽에서는 품위 있는 절제라고 보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어느 쪽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정, 그리고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온 그녀의 삶은 2024년 8월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합니다. 60여 년을 함께한 남편 윤기중 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일상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재는 곧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약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은둔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 시점부터 최성자 여사의 삶은 점점 더 조용하고 동시에 더 고립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중의 시선은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하게 됩니다. 2024년 8월, 남편 윤기중 씨의 별세 이후 최성자 여사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곁을 지켜온 배우자가 사라진 자리는 상상 이상으로 컸고, 그 공허함은 곧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더욱 단절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녀 윤신 씨와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인 돌봄을 받는 상황이 되었지만 예전보다 웃음은 줄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 18일 한 언론 보도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최 여사가 치매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파장은 이어진 문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그녀에게 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들의 소식을 숨기는가?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강한 감정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식을 전하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한 의료 전문가는 심리적 충격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녀의 평생 성향을 근거로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최성자 여사가 본래부터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온 인물이었기에 본인 스스로도 이런 차단을 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사적인 삶을 지켜온 지난 수십 년을 돌이켜볼 때 아들의 상황을 모르는 채 조용히 지내는 것이 그녀가 바라는 마지막 평온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무겁게 따라다녔지만 그녀의 삶은 권력과는 철저히 거리를 둔 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병마 앞에서는 그 어떤 결심도 무력했습니다. 점차 일상 기능이 약화되며 기억 속 사람과 사건이 희미해지고 과거의 선명한 표정과 목소리들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이 시기 최성자 여사를 둘러싼 침묵은 단순한 가족의 보호를 넘어 하나의 미스터리로 부상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철저히 숨겨왔는가? 그녀가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것이 정말 환자를 위한 최선인가? 라는 질문이 사회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수많은 추측만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병실 바깥에서는 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깊은 고독과 병마 속에 있는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서는 거센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아들이 같은 시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큰 파문을 남겼습니다. 2025년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은 다시금 전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대는 청와대도 선거 유세장도 아닌 법정과 구치소입니다. 구속수감 상태에서 시작된 그의 법적 공방은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여파는 가족과 측근, 심지어 군부 인사들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며 상의를 벗고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부당한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전해지자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보수층은 이를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보았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을 넘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핵심 측근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가의 명품 수수, 주식거래 의혹,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 복수의 혐의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8월 7일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야 정치권은 이를 두고 정치 보복과 법치 수호라는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는가입니다. 특검은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되고 군부의 영향이 행사되었다는 정황을 집중 수사 중입니다. 만약 직권남용 및 내란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법정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1997년 이후 없지만 정치적 법률적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또한 일부 측근들이 군 고위 인사와 비밀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에서 권력 네트워크 전반의 작동 방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사건 무마로비로 보고 수사를 확장하고 있으며 정관계와 군부를 아우르는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수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이라도 법과 절차를 거부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거대한 정치 폭풍 속에서 최성자 여사는 여전히 병실의 침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세상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와 거센 법정 싸움 한가운데 서 있는 아들의 운명은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한쪽은 기억 속에서 세상을 잃어가고 다른 한쪽은 현실 속에서 권력과 명예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권력과 사생활, 그리고 그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묻습니다. 최성자 여사가 끝내 세상에 말하지 않은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우리는 또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까? 이 질문은 아직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조용한 병실과 시끄러운 법정을 오가며 한국 사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모든 비밀을 드러낼 그날까지 이 가족의 그림자와 빛은 여전히 서로 다른 길 위에서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